2023년 가을 노르웨이 베르겐의 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40명 남짓 모인 하객들 앞에서 저는 제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 여자랑 살 거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부는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고개를 숙였고 제 아들 에리크는 저를 한참 노려보다 끝내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2년간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줄의 문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작은 상자가 제 집 문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40년간 선박 엔진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디젤 엔진을 뜯고 조립하며 한평생을 보냈죠. 기계는 단순할수록 좋고 전기를 많이 먹는 물건은 죄다 사치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빨래는 당연히 실내 건조대에 넣는 거였습니다. 베르겐은 1년의 절반이 비에 젖는 항구 도시니까요. 가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눅눅한 빨래, 곰팡이 냄새가 밴 다용도실, 그게 제 평생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다고 믿었고요. 더구나 그걸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차나 만들고 핸드폰이나 파는 먼 나라였으니까요. 가전제품이라면 당연히 독일 것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2년 만에 며느리가 보낸 택배 하나가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36시간이 걸리던 일이 단 3시간 만에 끝나 있었거든요. 따뜻하고 보송한 빨래를 손에 쥔 순간 마디 굵은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죠. 도대체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족이 아니라며 그토록 모질게 내쳤던 그 한국 여자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걸 보낸 걸까요? 이건 완고하기로 소문난 한 노인이 평생 쌓아올린 편견을 제 손으로 허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군나르 할보르센입니다. 올해로 72, 베르겐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아내는 12년 전에 먼저 떠났고 그 뒤로 이 집을 채우는 건 빗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죠.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한참 바라봅니다. 베르겐의 아침은 거의 매일 회색입니다. 1년에 비 오는 날이 240일이 넘는 도시거든요.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우산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저는 우산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비쯤은 견디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외투깃을 세우고 묵묵히 걷는 것, 그게 베르겐 남자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40회를 선박 엔진 정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15년은 공장장으로 일했고요. 거대한 디젤 엔진의 실린더 안에 머리를 쳐박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부품의 마모를 짚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단번에 알아맞혔죠. 동료들은 저를 두고 엔진의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제 두 손은 그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마디는 굵고 거칠었으며 손톱 밑에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빠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정직하게 일했으니까요. 남에게 손 벌린 적 한 번 없이 살았으니까요. 제게는 신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계는 단순할수록 좋다. 부품이 적을수록 고장이 적고 전기를 적게 먹을수록 정직한 물건이다. 저는 이 믿음 하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집 안의 물건도 다 마찬가지였죠. 텔레비전은 20년 된 것을 그대로 썼고 냉장고도 모터가 멈출 때마다 손수 뜯어 고쳐가며 버텼습니다. 이웃들이 번쩍이는 새 가전을 집에 들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멀쩡한 걸 왜 버리나? 전기 잡아먹는 사치품에 그 아까운 돈을 왜 쓰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면 무조건 독일 제품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보쉬, 지멘스, 그 묵직하고 견고한 독일 기계들이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했죠. 일본 제품은 그나마 봐주만 하고 그 외 나라의 가전은 죄다 싸구려 흉내라고 여겼습니다. 빨래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 다용도실에는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나무 건조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은 그 낡은 건조대에 저는 매번 빨래를 널었습니다. 셔츠 한 장, 양말 몇 켤레, 작업복 한 벌. 그걸 펼쳐 널고 나면 그저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저는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전기도 안 먹고 고장도 안 나니까요. 건조대는 부서지지도 않고 사용 설명서도 필요 없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베르겐에서는 빨래가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기가 공기 중에 늘 무겁게 차 있어서 한 번 넣은 빨래가 다 마르는데 보통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36시간. 두꺼운 청바지나 수건은 그보다 더 오래 걸렸고요.
겨울이면 사흘이 지나도 옷깃이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아침에 입으려고 꺼낸 셔츠가 덜 말라서 그걸 다시 라디에이터 위에 걸쳐두고 출근을 미룬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열 때마다 코끝을 찌르던 그 눅눅한 냄새, 빨래 사이에서 슬며시 올라오던 곰팡내. 저는 그게 그냥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르겐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산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빨래를 줄에 널어 마니지 건조기를 쓰는 집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가끔은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적 늘 제게 말했었죠. 여보, 우리도 건조기 하나 드립시다. 옆집 잉그리드 부인네도 드렸다잖아요. 빨래 때문에 손목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사치품을 뭐하러 드리나. 빨래는 바람에 말리는 게 제일이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사셨어. 아내는 그 말에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마르지 않은 촉촉한 수건을 한 번 더 손으로 쥐어짜서 넣을 뿐이었죠. 굳은 표정으로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그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가끔 미웠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린다며 빨래를 넣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후회는 잠깐 스치고 지나갔고 고집은 평생 제 곁에 남았으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더군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에리크. 올해 35입니다. 저를 닮아 손재주가 좋아서 오슬로에서 해양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거대한 배의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라더군요. 저는 그 아이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였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는 그런 무뚝뚝하고 서툰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래서 아이가 점점 저와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들렀다 서둘러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늘 무덤덤한 척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더 머물기를 바라면서도요.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을 저는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에리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죠.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지수라고 해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제게 한국이란 그저 자동차나 만들고 작은 핸드폰이나 파는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전혀 다른 곳. 그런 나라의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된다니.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에 김치라는 그 매운 음식이 오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어리석은 걱정까지 들었죠. 에리크야, 정신 차려라.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자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되겠냐? 잠깐 좋아 보이는 거지 그게 평생 가겠어?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리크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지수는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저는 이 결혼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제 뜻을 꺾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그해 가을 저는 그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축하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간 거였죠. 그러나 식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까닭 모를 분노가 울컥 치밀어 올랐고 저는 끝내 그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자랑 살 거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신부가 된 그 여자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났다고요. 식장을 나서던 그날도 베르게네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흠뻑 젖은 외투를 그 낡은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잘한 일이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저 아이도 언젠가는 내 뜻을 알게 될 거다. 그 젖은 외투는 그날도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말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진한 커피를 내렸고 여전히 좀처럼 마르지 않는 빨래를 그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제 식탁에는 한 사람 몫의 접시만 놓였고 전화기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어버린 저녁을 먹을 때면 에리크의 그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저는 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던 그 한국 여자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그 모습을 애써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빨래에서 풍기는 눅눅한 냄새처럼 그 기억도 떨쳐내려 했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판단이 옳았다. 그렇게 매일 아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단단히 걸어 잠근 그 마음의 빗장을 머나먼 한국에서 만들어진 작은 기계 한 대가 소리 없이 열어젖히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11월 베르겐에 첫눈이 내리기 직전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막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잉그리드. 제 하나뿐인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76. 베르겐 시내의 작은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젊을 적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야무져서 뜨개질이며 바느질이며 못하는 게 없었죠. 겨울이면 동네 아이들에게 손수 뜬 털장갑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나가 몇 해 전부터 류머티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나둘 굳어가더니 이제는 컵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좋던 손재주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전화기 너머 누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훗나르, 미안한데 네가 좀 와줄 수 있겠니? 손이 영 말을 안 들어서 빨래를 며칠째 못 널었어. 옷이 다 젖은 채로 쌓여만 가는구나. 그 말 끝에 누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늙으면 이런 것도 짐이 되네 하고요.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던 누나였습니다. 그런 누나가 동생에게 빨래 좀 널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였을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누나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어두운 빗길을 달리는 내내 저는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남매는 어릴 적 가난한 어부의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는 누나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죠. 제 첫 작업복을 빨아준 사람도, 제 결혼식 때 손수 식탁보를 떠준 사람도 누나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한동안 폐인처럼 지낼 때 매일 따뜻한 수프를 끓여들고 찾아온 사람도 누나였고요. 그런 누나가 이제는 빨래 하나 널지 못해 동생에게 전화를 거는 처지가 된 겁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누나가 제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하던 손을 이제 제가 돌볼 차례가 된 거였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집 안 가득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거실 한쪽에는 빨다만 옷가지가 빨래 바구니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수건 몇 장이 보였습니다. 누나는 소파에 앉아 굳은 손가락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야무지던 손이 이제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비틀려 있었으니까요.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굿나르, 왔구나. 누나가 저를 보고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걸로 너까지 부르고. 괜찮아, 누나? 별것도 아닌데 뭘?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곧장 빨래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옷이 한가득. 이걸 다 빨아서 널려면 누나 집 좁은 거실 건조대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누나 옷부터 빨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다 된 빨래를 꺼내 누나의 작은 건조대에 하나하나 널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건조대는 금세 가득 찼고 남은 빨래는 의자 등받이며 문틀이며 빈자리란 빈자리에 죄다 걸쳐야 했습니다. 좁은 집안이 순식간에 젖은 빨래로 빼곡해졌습니다. 빨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을 적셨고 집안 공기는 더욱 무겁고 습해졌습니다. 누나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건조기를 들이나 봐. 나도 손만 멀쩡하면 줄에 넣을 텐데 이젠 그것도 못하니 원.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누나가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젖은 빨래들 사이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래들이 다 마르려면 이 좁고 습한 집에서 적어도 이틀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그동안 또 새 빨래를 만들어낼 거고 그거에 널 손은 갈수록 굳어갈 거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새벽녘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우연히 누나의 손을 보았습니다. 잠든 누나는 무의식 중에도 손가락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굳은 마디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욱신거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저였는데
그 새벽에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어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누나에 대한 안쓰러움이자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누나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나도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평생 사치품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물건, 건조기. 어쩌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제 오랜 고집에 짓눌렸습니다. 군나르, 정신 차려. 일은 둘이나 먹은 네가 이제 와서 그런 전기 먹는 물건을 들인다고? 평생 줄에 넣어 살아온 사람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더 견디면 누나 손도 좀 나아지겠지. 봄이 오면 날이 풀려서 빨래도 잘 마를 거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고집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눈앞에 답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다용도실 문을 열자 어제 널어둔 제 빨래가 그대로 축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익숙한 곰팡내가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눅눅한 셔츠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그 감촉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어쩌면 누나의 굳은 손을 본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빨래, 같은 냄새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 셔츠를 다시 건조대에 걸어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베르겐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앞으로 넉 달은 이 눅눅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누나는 또 누나대로, 저는 또 저대로 말이죠. 그 무렵 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연히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2025년 3월부터 가정용 건조기에 새로운 에너지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를 적게 먹는 방식의 건조기만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더군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건조기 등급도 새로운 체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진행자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10집 중 8집이 건조기를 쓰는데 유럽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노르웨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10집 중 2집 꼴이라고 했죠.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줄에 덜어 말리면 되는걸? 그렇게 저는 무심코 그 뉴스를 흘려보냈습니다. 건조기 따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게 곧 제 인생에 끼어들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누나에게 들렀습니다. 누나의 손은 여전했고 빨래는 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넣는 동안 누나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굿나르야, 에리크한테서는 연락 없니?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누나, 그 얘긴 하지 말자.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지 않니? 그리고 그 며느리도?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야, 굿나르.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젖은 수건을 펼쳐 널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누나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작은 균열을 조금 더 벌려놓았습니다. 누나의 굳은 손, 끝없이 쌓이는 빨래, 그리고 2년째 소식 없는 아들.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제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단단한 세계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다 옳았던 걸까? 빨래도, 한국도, 그리고 며느리도.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편함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 집 문 앞으로 한 통의 택배가 조용히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해온 머나먼 나라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가득 담은 채로 말입니다. 그 택배가 도착한 건 12월 초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제가 누나 집에 다녀온 지 사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배송기사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끙끙대며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제 키 절반은 됨직한 큼지막한 상자였습니다. 기사는 송장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분나르 할보르센 씨 맞으시죠? 한국에서 온 물건입니다. 직접 서명 부탁드립니다.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저에게 물건을 보낼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떠름한 얼굴로 송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칸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한지수.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상자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그 여자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걸 보낸 걸까? 결혼식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토록 모진 말로 내쳤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는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와 박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매끈하고 하얀 기계 한 대였습니다. 둥근 문이 달린 묵직한 직육면체, 건조기였습니다. 그것도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건조기. 표면에는 손가락만 갖다 대도 작동하는 화면이 달려 있었고, 문을 열어보니 안쪽은 은빛으로 매끈하게 반짝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공들여 만든 물건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건조기라니, 그것도 한국 건조기라니. 제 평생 가장 무시하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제 거실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못마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전기바 잡아먹는 사치품. 그것도 독일제도 아닌 머나먼 나라에서 온 물건. 저는 곧장 그걸 다시 상자에 우겨 넣으려 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도로 붙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죠. 손에 닿는 그 매끈한 표면조차 어쩐지 거슬렸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세련되고 제가 평생 신봉해온 묵직한 독일 기계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자 안쪽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며느리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문장만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베르게는 비가 많고 습하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한쪽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래봤자 환심이나 사려는 수작이겠지 하고 애써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그 건조기는 며칠 동안 제 거실 구석에 박스도 다 뜯기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인생에 끼어들려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제 아들 에리크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에리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턱 막혀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그새 조금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에리크는 거실로 들어서더니 구석에 놓인 건조기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베르겐, 겨울이 얼마나 습한지 아니까요? 출장 다닐 때 아버지 집에 들렀던 걸 기억하더라고요. 그 집 빨래가 늘 안 말라서 곰팡내가 났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에리크는 더 말하지 않고 묵묵히 공구를 꺼내 그 건조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엔지니어인 아들에게 그 정도 설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배관을 연결하고 전원을 꽂고 수평을 맞추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아들의 손을 보며 저는 문득 그 손이 제 손을 닮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건조기는 제 다용도실 안쪽에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 됐어요? 그냥 한번 써보기라도 하세요. 에리크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머물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끝내 앉으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라는 말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집이라는 벽이 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에리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요. 에리크가 떠난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까 치워두었던 며느리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서툰 영어 글씨를 한 줄 한 줄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님, 베르게는 비가 많고 습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 건조기가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그토록 모진 말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도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건조기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마침 빨아둔 수건 몇 장이 여느 때처럼 축축하게 건조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문득 살아생전 건조기 하나 들이자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물건이 이제야 제 집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내쳤던 며느리의 손을 거쳐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수건들을 건조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써보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요. 작동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선이 타는 매캐한 냄새도 요란한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에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데 빨래가 마르기는 하는 걸까 싶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두 시간 돌려봤자 평소처럼 눅눅하게 마르다 말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계가 멈추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간이 막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건조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손을 넣은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수건이 따뜻했습니다.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송보송하고 폭신하고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갓 구운 빵처럼 따뜻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축축하고 차가운 빨래만 만져온 제 손이 그 따뜻함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수건을 꺼내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보드라운 결, 은은하게 퍼지는 마른 빨래 특유의 향긋한 냄새. 곰팡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36시간이 걸리던 일이 3시간 만에.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디젤 엔진을 만지며 단련된 그 굵은 손가락이 수건 한 장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따뜻함이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누나였습니다. 푸든 손으로 매일같이 빨래와 씨름하던 누나. 만약 누나 집에도 이런 기계가 있었다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치품이라 비웃던 물건이, 제가 평생 하청이나 한다고 무시하던 나라의 물건이 단 3시간 만에 이런 일을 해낸 겁니다. 베르겐의 그 지긋지긋한 습기를, 40년 묵은 곰팡내를 이 작은 기계가 단숨에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다시 건조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둥근 통 안은 깨끗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통 안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옛날 건조기처럼 옷을 태울 듯 달궈진 게 아니라 그저 적당히 따뜻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계가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을 해내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40년간 기계를 만져온 저였습니다. 어떤 엔진이든 뜯어보면 그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배의 디젤 엔진이든 발전기든 펌프든 저는 소리만 듣고도 그 속을 머릿속에 훤히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작은 기계는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선으로 옷을 태워 말리는 옛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기를 그렇게 적게 먹으면서도 통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인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따뜻한 수건을 가슴에 안은 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기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 건조기 앞으로 갔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계 뒤편을 살펴보고 옆면에 붙은 작은 안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그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높은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굳혀 쓰고 그 숫자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옛날 열선 건조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기계만 만져온 사람의 직업병 같은 거였죠. 한번 의문이 생기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잠을 못 이루는 성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알아봐야겠다. 평생 독일 기계만이 진짜라고 믿어온 저였습니다. 보쉬와 지멘스만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어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 안에 이 따뜻한 수건은 제 오랜 믿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평생 단단하게 쌓아올린 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건조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엔진을 뜯어온 사람의 고질병이었죠. 한번 의문이 생기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도무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 도서관에 가서 기술 서적을 뒤졌고 동네 가전수리점 주인을 붙들고 몇 시간이나 물고 늘어졌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깨알 같은 설명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젊은 시절 엔진 매뉴얼을 들여다보던 그 집중력이 72의 나이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 기계의 속을 머릿속으로 분해하고 또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작은 기계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히트펌프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알던 건조기는 전기열선으로 공기를 뜨겁게 달고 옷을 말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헤어드라이어처럼요. 그러니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옷도 쉽게 상했죠. 옷감이 누렇게 타거나 줄어드는 일도 흔했고, 그런데 이 한국 건조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선으로 공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냉매라는 물질을 압축하고 팽창시켜 공기 중에 숨어있는 열을 끌어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데운 공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서 습기만 물로 뽑아낸 다음 그 공기를 다시 데워 통 안으로 순환시키는 거였습니다. 마치 같은 양동이의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돌려 쓰는 것처럼요. 그러니 열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전기가 훨씬 적었던 겁니다. 게다가 통 안의 온도를 60도 아래로 낮게 유지하니 옷감이 상하거나 줄어들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읽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적은 전기로 빠르게, 그러면서도 옷은 부드럽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보통 기계라면 하나를 얻으면 둘을 포기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죠. 그 원리를 이해한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만져온 선박의 냉각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에너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환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기계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거대한 배에 엔진을 시키는 그 정교한 기술을 이들은 손바닥만한 건조기 안에 그대로 압축해 넣은 겁니다. 저는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평생 사치품이라 비웃던 물건이 알고 보니 제가 평생 다뤄온 그 어떤 기계보다 정교하고 똑똑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배기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히트펌프 방식은 옛날 열선 건조기에 비해 에너지를 무려 70%나 적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70%. 저는 그 숫자를 입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제 평생 그토록 전기를 아끼겠다고 단도 몇 푼이 아까워 빨래를 줄에 널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빨래를 단 3시간 만에 보송하게 말리면서도 전기를 옛날 기계의 3분의 1도 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하나하나가 제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빨래 마르는 시간은 3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전기는 70%가 줄었고 그러면서도 옷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이런 히트펌프 건조기가 6천만 대쯤 보급되면 한 해에 수십억 유로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결국 우리 집 빨래 한 바구니에서 시작된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그 지독한 절약이 사실은 가장 미련하고 고된 고생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절약은 손목을 혹사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기계에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독일 제품들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보쉬와 지멘스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저였으니까요. 분명 독일제가 이 한국 물건보다 한 수 위일 거라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수리점 주인에게 물었죠. 독일 건조기랑 비교하면 어떠소? 당연히 독일 게 낫겠지. 안 그렇소? 그런데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분나르 씨, 요즘 유럽 가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시는군요. 지금 유럽 가정용 히트펌프 시장의 절반을 한국 회사들이 차지하려 다투고 있어요. 삼성이며 LG며. 매년 시장이 10% 가까이 쑥쑥 커지는데 그 핵심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단단히 쥐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LG라는 한국 회사는 바로 우리 노르웨이의 온수 솔루션 회사까지 통째로 사들였다고요. 독일 회사들도 이젠 한국 기술을 부랴부랴 따라가기 바쁜 형편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유럽 곳곳에 연구소를 짓고 노르웨이 같은 추운 나라의 혹독한 환경에서 견디도록 기계를 다듬고 또 다듬는다더군요. 우리 같은 북유럽, 추위까지 다 계산해서 만든 물건이란 말입니다. 주인은 그러면서 제 건조기를 슬쩍 가리켰습니다. 분나르 씨가 지금 쓰시는 그 물건이 사실 유럽 가전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축에 든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 회사를 한국 기업이 사들였다니. 제가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다 여기던 그 나라가 어느새 유럽의 난방과 건조 기술을 좌지우지하는 강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주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2025년 3월부터 전기를 적게 먹는 이 히트펌프 방식의 건조기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싹 바꿨어요. 옛날식 열선 건조기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제가 평생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무시해온 한국의 그 기술이 이제는 유럽 전체가 따라가야 할 미래의 표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제가 쌓아올린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독일이 최고다. 한국은 하청이나 한다. 그런 제 오랜 확신이 한낱 무지에서 나온 옹졸한 편견이었다는 걸 이른둘이 되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부끄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손바닥에는 끈끈한 땀이 배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득 살아생전 건조기 하나 들이자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작은 부탁 하나를 저는 사치라는 핑계로 끝내 외면했었죠. 그리고 한국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매몰차게 내쳤던 며느리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외면한 것들이 사실은 제 인생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평생 단단하다고 자부하던 제 자신이 한낱 옹졸하고 어리석은 늙은이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제 마음이 무너진 건 그날 오후 누나 집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건조기를 한 대 더 주문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요. 평생 단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던 제가 이번만큼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 집을 찾아가 그 건조기를 제 손으로 직접 설치했습니다. 며칠 전 에리크가 제 집에 했던 것처럼 배관을 연결하고 전원을 꽂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40해 동안 기계를 만져온 제 손에 그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누나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수건 한 장이 더 큰 법이니까요. 누나, 빨래 좀 가져와봐. 제가 말하자 누나는 영문도 모른 채 빨래 바구니에서 젖은 수건 몇 장을 꺼내왔습니다. 누나의 좁은 거실에는 여전히 젖은 빨래들이 의자며 문틀에 빼곡히 널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널어둔 그대로 아직도 다 마르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걸 건조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따뜻하게 마른 수건을 꺼내 누나의 굳은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누나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 비틀린 손가락으로 따뜻하고 보송한 수건을 더듬더듬 만지던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나르, 이게 대체 뭐니? 누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빨래를 안 널어도 되는 거니? 이 손으로, 이 다 망가진 손으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야? 누나는 따뜻한 수건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나는 그 굳은 손으로 빨래 한 바구니를 넣는데 하루 40분이 걸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집게로 집어 줄에 거는 그 40분이 누나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된 시간이었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려 빨래를 다 널고 나면 한참을 손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분이 0분이 되었습니다. 빨래를 통 안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이었으니까요. 그 40분이 그 매일같이 반복되던 고통이 단숨에 영영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한 대 덕분에 말이죠.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40분에서 0분으로. 그건 단순한 시간의 절약이 아니라 한 노인의 존엄을 되찾아준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제 눈에서 붉은 물방울이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72 먹은 늙은이가 누나의 마른 손을 붙잡고 그만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누나. 진작 이걸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내 빌어먹을 고집 때문에 누나도 저를 마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 손잡고 울던 그때처럼요. 가난한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던 우리 남매. 그 긴 세월에 함께 견뎌온 두 노인이 따뜻한 수건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굵은 어깨가 들썩였고 누나의 굳은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수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또 베르겐의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 그 집안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치라 비웃던 그 기계가 사실은 한 사람의 굳고 아픈 손을 쉬게 해주는 따뜻한 배려였다는 것을. 70%의 에너지 절감이니 시장 점유율 절반이니 하는 그 거창한 숫자들이 결국은 누나의 눈물 한 방울로 전부 설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이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차갑고 무정한 새덩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보듬는 손길. 그걸 저는 이른둘이 되어서야 누나의 눈물 앞에서 처음으로 가슴 깊이 배웠습니다. 평생 저는 기계를 다뤄왔지만 정작 기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할수록 좋다. 전기를 적게 먹을수록 정직하다. 그런 제 신조는 사실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기계란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가볍게 덜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나라의 노인이 빨래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굳은 손으로 씨름하지 않도록 그 마음까지 헤아려 이 기계를 만든 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나라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제야 한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걸 조용히 시작한 사람. 제가 그토록 모질고 매몰차게 내쳤던 머나먼 한국의 그 여자, 한지수,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작은 상자 하나가 결국 이 완고한 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치워두었던 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님, 베르게는 비가 많고 습하니까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여자는 출장을 다니며 제 집의 눅눅한 빨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가족이 아니라며 내쫓은 시아버지의 집, 그 습하고 곰팡내 나는 다용도실을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등을 돌렸을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하며 노르웨이 규격에 딱 맞는 건조기를 골라보냈습니다. 멀고 먼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요. 저는 편지를 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국적이라는 얄팍한 선 하나로 사람을 가른 그 순간, 정작 그 사람은 저를 한 식구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가른 건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녹인 건 거창한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따뜻한 수건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저를 줄곧 괴롭히던 그 빗줄기가 그날따라 조금도 밉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집에는 그 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기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가족으로 품어준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에 무엇으로든 꼭 답을 해야 했습니다. 더는 늦기 전에 꼭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죠.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좋아하던 커피마저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버텨온 제 세계가 와르르 무너진 자리에 텅 빈 구멍 하나만 휑하니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결혼식장에서 제가 내뱉은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국 여자랑 살 거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모진 말을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자기를 그토록 모욕한 시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했던가요? 그 사람은 출장을 다니며 제 집을 기억했습니다. 베르겐의 습한 공기를, 사흘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빨래를, 곰팡내 나는 다용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한국에서 노르웨이 전압과 규격에 딱 맞는 건조기를 일일이 알아보고 골라서 큰 돈을 들여 붙여준 겁니다. 자기를 가족이 아니라며 내친 사람에게요.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좁은 세계를 흔드는 낯선 존재가 두려웠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화가 무서웠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한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름이 한지수라는 것, 나이가 31살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낯선 나라의 가족이 되려 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사람이라는 딱지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닫아버렸던 거죠. 에리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저는 한 귀로 흘려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통째로 내쳤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한 일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에리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를 들었다가도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침묵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저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게 얼마나 큰 후회로 남는지 알았으면서도 저는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화기를 든 제 손은 자꾸만 머뭇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저는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건조기에서 막 꺼낸 따뜻한 수건, 그 보송한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또다시 며느리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베르게는 비가 많고 습하니까요. 저는 그 수건을 한참이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에리크한테 연락을 해볼까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곤나래야, 어창한 말이 뭐가 필요하니? 그냥 보고 싶었다고,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해. 그 아이도, 그 며느리도 분명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며느리 말이다. 굿나르, 너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너한테 그 건조기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니? 자기를 그렇게 내친 시아버지한테 말이야. 그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도 손을 내민 거란다. 이제는 네가 그 손을 잡아줄 차례야. 누나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못했던 그 짧은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그거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에리크가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부두를 걷던 사진, 제 어깨에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던 사진, 그 작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 자기만의 가정을 꾸린 거였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에리크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로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아니게 되었을까요? 칭찬에 인색하고 고집만 부리고 끝내 결혼식장에서 모진말까지 내뱉은 아버지. 그런데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제 고집 하나로 2년이나 허비해버린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2년을 말이죠. 사진을 넘기다. 저는 결혼식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에리크가 보내줬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었죠.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제 아들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안경을 벗고 보니 그 사람의 미소가 참 맑고 선했습니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낯선 노르웨이까지 와서 저 같은 완고한 노인의 가족이 되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사람을 가른 건 국적이 아니라 제 오만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로 저는 가장 소중한 인연을 잃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그 베르겐의 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비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묵은 고집과 편견을 씻어내리는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전화를 걸겠다고.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한 커피를 내리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72 평생 그 어떤 거대한 엔진 앞에서도 떨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전화 한 통을 앞두고 이렇게 떨리다니.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에리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에리크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에리크의 아버지다. 그동안 잘 지냈니?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리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젖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네, 잘 지냈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전화를 줘서 고맙다는 아들. 제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도 에리크는 여전히 저를 아버지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너그러움 앞에서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화면 너머 아들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뚝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리크야, 그 지수 말이다. 그 사람한테 전해라. 건조기 정말 잘 쓰고 있다고? 그리고 한번 보고 싶다고. 직접 만나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끝낸 뒤 저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비로소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침묵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 막상 해보니 이토록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토록 오래 이 쉬운 걸 못했을까요? 고집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한 발짝이면 닿을 거리를 저는 2년을 빙 돌아 겨우 다다른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에리크의 목소리를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건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흰머리를 빗어넘겼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 이렇게 단장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손이 자꾸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그 말들을 이제는 낯선 나라의 며느리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서툰 말로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그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수, 제 며느리. 그 맑고 선한 얼굴이 화면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 사람은 긴장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처음 만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평생 미뤄온 그 한마디를 건넬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완고한 노인이 머나먼 한국의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서툰 말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았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원조기,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른둘 평생 단단하던 제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제가 화면 너머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너를 내쳤던 그 입으로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저는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왔던 겁니다. 화면 너머 며느리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서툰 영어로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내쳤던 사람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영상통화 이후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2026년 봄이었습니다. 베르겐에도 드디어 햇살이 들기 시작한 어느 날 에리크와 지수가 노르웨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며느리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하고 부르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제 굵은 어깨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 곁에선 에리크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 없던 아들을 그날 공항에서 처음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하고 어렵게 한마디를 건네자 에리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2년의 침묵을 말없이 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디 굵고 거친 제 손을 그 작고 부드러운 손이 감쌌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꺼리던 그 매운 김치도요. 그런데 막상 맛을 보니 묘하게 입에 맞았습니다. 알싸하면서도 깊은 맛.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멋쩍게 한 그릇을 더 청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작은 식탁에 2년 만에 웃음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늘 한 사람 몫의 접시만 놓이던 그 식탁이 이제는 세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드디어 가족이 늘었어 하고요. 누나 잉그리드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누나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 굳은 손으로 며느리의 두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네가 우리 군나르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누나는 며느리에게 손수 뜬 노르웨이 전통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굳은 손으로 몇 날 며칠을 떠서 완성한 거였습니다. 빨래, 너는 고생에서 벗어난 그 손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그 스웨터를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렇게 떠듬떠듬 말하는 며느리를 누나는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굳었던 두 손이 이제는 새 식구를 품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또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동네에서 건조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노인정에 갈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죠. 자네들 아직도 빨래줄에 넣나? 한국 건조기 한 대 들여봐.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평생 사치품이라 비웃던 제가 이제는 동네방네 그 기계를 권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인정 친구들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소문난 군나르가 전기 먹는 기계를 권하다니 하고 다들 놀랐자죠. 하지만 제 집에 와서 직접 따뜻한 빨래를 만져본 친구들은 하나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네에도 그 한국 건조기가 한 대, 두 대 늘어갔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기계를 단순함으로만 판단해왔습니다. 부품이 적을수록 좋고 전기를 적게 먹을수록 정직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좋은 기술이란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가볍게 덜어주는 거라는 거요. 굳은 손에 노인을 쉬게 하고 멀어진 가족을 다시 잇는 것. 그게 바로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가르는 건 결코 국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가르는 건 오만이고 그 오만을 녹이는 건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보낸 건 그저 건조기 한 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저를 가족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평생 닫혀있던 이 완고한 노인의 빗장을 열어젖힌 겁니다. 얼마 전 에리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절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손주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할아버지와 한국의 피가 함께 흐르는 그 아이를요. 저는 벌써 그 아이를 위해 작은 목마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기계를 만지던 이 손으로 이번에는 손주의 장난감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저는 이 기쁨을 영영 몰랐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마터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다 놓칠 뻔했으니까요. 오늘도 베르겐에는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비가 밉지 않습니다. 다용도실에서는 따뜻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간마른 빨래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다시 가족이 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준 건 머나먼 한국에서 온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고집 때문에 소중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저처럼 2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손은 내미는데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따뜻하게 바꿔준 그 작은 기계와 무엇보다 저를 가족으로 품어준 한국인 며느리에게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